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배고프겠죠. 그래서 빠르게 V자로 반등하기는 어렵겠지만 슬금슬금 올라가서 다음 달에는 이제 원래대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미들 울리는 사실 묵은. 두 번째, 외국인의 매도는 이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웹툰 작가의 최대 연봉이 나왔는데 무려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 매매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2021년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일주일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틀만 더 일하면 또 쉬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첫 번째 뉴스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세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코스피 8거래일 연속 하락 어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빠지면 21년 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빠진다는 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겠죠. 우리가 이만큼 힘든 이유가 이러한 부분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코스피가 약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8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코스피 하락장을 촉발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둔화 우려, 원화 약세 및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등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는 점차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 부담이 늘어나며 지난 2000년 이후 약 21년 만에 최장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코스피가 8일 연속 빠지는 게 언제 있었나? 2018년 10월달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 대유행 때 엄청나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최대 7거래일 정도 빠지고 끝마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또 하락했으면 9일 연속 하락인데 이거는 2000년 9월 이후 21년 만에 최장 하락을 기록하게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을 보니까 이 부분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계속 이어서 보자면 최근 국내 증시는 불안 요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주 해외 기관에서 반도체 업황이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자 국내 증시는 한 차례 급락을 경험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최근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 16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18.3으로 시장 전망치 30을 크게 밑돌았는데요. 또한 중국에서도 7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페드의 통화 정책을 대하는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 고위 인사들이 경기 상황에 따라 3개월 뒤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할 수 있으며 테이퍼링도 연내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되고 신흥국 자금 유출이라는 그런 로직이 완성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추가 매도와 시장의 변동성 장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KB증권연구원은 코스피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31% 선이 중요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나? 그걸 봤더니 현재는 약 31.6%로 테이퍼링이 본격화할 때까지 외국인의 추가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1% 정도가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사기 시작하는데 거기까지는 0.6% 정도가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이 31%까지 매도를 한다고 치면은 그 0.6%를 소화하는데 무려 한 달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외국인이 샀다가 팔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다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가 되어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외국인들이 31%까지 뺐다가 다시 사야지 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각은 과거를 봤을 때 31%가 되면은 다시 반등을 하더라 그런 아이디어라고 기대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면 또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겠네요. 다음입니다. 또 외국계 증권사야 잇따른 보고서에 떠는 동학개미. 저 외국계 증권사 중 하나인 CLSA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주일 만에 또 하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 리포트를 내면은 주가가 한 5%에서 10%는 예사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향했나 그걸 봤더니 CLSA는 전날 메모리 반도체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견해를 유지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각각 86,000원과 123,000원에서 84,000원, 114,000원으로 조금씩 낮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부분도 증권회사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난주와 같은 급락장이 펼쳐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외국인의 매도세로 현재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퍼가 지난주 10배에서 현재 9배까지 내려왔는데 이는 코로나 저점 때 8.3배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대규모 매도세가 연출된 상황이지만 밸류에이션 과열 완화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난주와 같은 과도한 변동성 양상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연속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고점론 우려에도 WSTS 반도체 매출 전망 상향 조정. 제목을 보니까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진 이유와는 정반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고점을 찍고 연말부터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수급 동향 조사기관이 올해와 내년 반도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군요. 18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WSTS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기존 성장률이 19.7%였는데 25.1%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난 3월에는 10.9%였는데 지난 6월달에 19.7%로 큰 폭으로 올린 다음에 또다시 이번에 한 번 더 올렸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른 반도체가 오르는 거 아닐까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세부 항목별로는 메모리 반도체 예상 매출 증가율이 기존 31.7%에서 37.1%로 상향이 조정되며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메모리 반도체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날로그 반도체도 29.1%, 로직 반도체도 26.2%, 센서 반도체도 24%로 2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전부 다 좋다라는 시각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똑같은 산업을 가지고도 이쪽에서 보는 게 다르고 저쪽에서 보는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는 정답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적인 확신을 피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그리고 플러스 적정한 가격에 매수를 한 다음에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매우 좋지 않은데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조금씩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황제주 클래스 삼바 시총 67조 셀트리온 삼형제보다 5조가 높다고 하네요. 자, 최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로써 국내 바이오주 대표주자로 꼽히는 셀트리온 삼형제의 시총을 뛰어넘게 됐다고 합니다. 17일 종가를 딱 봤더니 셀트리온이 37조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조 제약이 6조인데 그 세 가지를 더하면 62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보다 5조 정도가 더 많다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삼바가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바이오 투자금이 백신 관련주로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이후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시총은 카카오뱅크한테 밀려서 시총은 11위까지 밀려났다고 합니다. 특히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이 임박하면서 기대감이 삼바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미국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 mRNA 백신의 충진 포장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99만 9천원을 달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결국 모든 섹터는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시총 상위 바이오 하면은 딱 두 개 아니겠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지금 현재 셀트리온은 정말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결국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겠나 이런 시각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밀려있던 임상실험도 재개가 될 테니까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정말 투자 심리가 나빴던 다른 바이오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바이오의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시각도 한번 저 기릿이 따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동안 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쭉쭉 올라와서 100만원을 뚫고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보유하신 기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0원 오른다고 이렇게 많이 팔리다니 가격 인상 첫 주말 라면 판매량이 쭉 올라갔다고 하네요. G마켓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봉지 라면이랑 컵라면 판매량은 직전주 대비 각각 30%, 1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농심이 16일부터 신라면 등 라면 전 제품 가격을 평균 6.8% 인상한 데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참고로 신라면은 60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라면 유통기간이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니까 미리 사놓자라는 수요가 몰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는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상식량을 사재기 하는 수준은 아니면서도 평소에는 신라면을 낱개로 구매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난 주말에는 봉지로 사가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하는군요. 마치 이걸 보니까 예전에 담배값 한 번에 엄청 올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담배를 엄청나게 사재기했고 그 반면 편의점이나 아니면 슈퍼 점주분들은 담배가 있는데도 팔지 않았죠. 하루만 지나면 담배 가격이 더 오르는데 그때 팔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하이브 DC 코믹스 웹툰 나온다. 네이버 웹툰 콘텐츠 생태계 확장.
자, 이 기사는 DC 코믹스라 뭔가를 하는구나, 역시 대단하다,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아니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걸 봤습니다. 지금 현재 1등으로 가장 많이 버는 웹툰 작가가 100억을 넘는 그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웹툰이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스토리텔링 콘텐츠 생태계를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BTS가 소속된 하이브와 오리지널 스토리 웹툰, 웹소설을 만들고 미국 DC 코믹스와도 연계를 해서 오리지널 웹툰을 제공하는 슈퍼캐스팅 프로젝트를 선보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텔링 생태계의 최우선 상황으로 플랫폼을 꼽았다고 합니다. 현재 네이버는 누구나 참여해 저 길이 또 참여할 수 있겠죠.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아마추어 콘텐츠 모델과 네이버 플랫폼에 정식 연재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모델을 모두 구현하고 있는데요. 콘텐츠와 팬덤을 모두 확보한 만큼 시너지가 크고 이는 네이버 웹툰만의 경쟁력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의 글로벌 스토리테크 플랫폼은 무려 1억 6,700만 명의 월간 사용자와 600만 명의 창작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웹툰 창작자 수익 모델의 표준이 된 PPS 프로그램을 통한 창작자 수익 규모를 공개했는데요. PPS는 참고로 우리가 웹툰 작가라고 하면은 원고료 정도가 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제외하고 광고, 유료 콘텐츠, IP 비즈니스 등 플랫폼이 창출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PS를 통한 개별 작가의 최대 수익은 지난 12개월 기준 약 124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전체 작가를 대상으로 하면 지난 12개월 평균 수익은 무려 2억 8천만 원이고 최근 12개월 이내 새로 연재한 작가의 경우에는 연간 환산 수익 평균이 1억 5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작가도 1억 5천을 벌 수 있고 평균적으로요. 전체 작가의 평균을 보면은 2억 8천을 벌고 마지막으로 1등을 보자면은 무려 124억 원이나 벌었다고 하네요. 물론 이렇게 많이 버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직업이든 그 분야에서 1등이 되면은 그만한 돈이 따라오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의 스토리테크 플랫폼은 하나의 IP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중 하나가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면은 이 팬들이 다른 콘텐츠로도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넷플릭스가 오리지널로 제작한 스위트홈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드라마가 흥행하자 원작 웹툰의 인기도 전 세계에서 증가하는 시기라고 하네요. 그러니 정말 쉽게 생각하자면 웹툰이 잘 되면은 그 웹툰을 바탕으로 소설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소설이 또 잘 되면은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영상이 또 잘 되면은 이렇게 재밌는 영상이 있으니까 웹툰 또 한번 봐야겠다면서 다시 웹툰으로 보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다는 거겠죠. 또한 네이버 웹툰은 글로벌 팬덤을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의 협업에서 외부 슈퍼 IP를 웹툰이나 웹소설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하는 슈퍼 캐스팅 프로젝트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첫 협업 파트너는 하이브와 DC 코믹스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웹툰은 향후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의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오리지널 스토리로 웹툰이나 웹소설을 만들거나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팬픽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DC 코믹스의 세계관이나 캐릭터를 활용한 오리지널 웹툰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전에는 웹툰 하면은 만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나 그냥 집에서 아이들이 보는 거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제 만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소설이 되고 그리고 영상이 되고 또한 그걸 넘어서 게임도 되는 그러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열심히 웹툰, 웹소설 여기에 뛰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늘 정말 쇼킹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7천억의 예스24 인수 추진 1조대 메가딜 가능성도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예스24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올랐죠. 지난번에도 같이 공부했다시피 매각 이슈가 있으면 주가는 보통 오르는 흐름을 나타내죠. 자,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스24 네이버로부터 인수 제안 받은 적 없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중 하나인 사실무근이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네이버 피인수 보도에 대해 인수를 제안받은 바 없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예스24의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사실무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낚시성 뉴스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기분들도 어떠한 뉴스가 떠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데 야 이거 따라 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데는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다 같이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외인 썰물의 B2 어쩌나 300만 줄이니 살얼음판. 자, 아래 보시면은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현재 25조 원을 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이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7거래일 연속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7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선 거는 2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은 이 기간 유가증권 그러니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 10조 원에 가까이 매수하고 코스닥에서는 1조 4천억을 매수해서 총 11조 1천억 원이나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매수의 질이라고 합니다. 하락장에서 B2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대목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저녁에 같이 공부했던 대로 신용융자 잔고가
6일 이후 13일까지 연일 늘어나며 24조 원에서 25조까지 일주일 새 9천억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비투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가 25조 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 길어지는 하락장에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반대 매매는 개인이 증권가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다음에 약정한 만기 내에 갚지 못한다면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는 걸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일 기준 반대 매매 금액은 337억 원으로 5월 14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제랑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반대 매매가 터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오늘 증시가 조금 올라서 다행이지만 혹시나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반대 매매에 대한 공포는 더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신용 잔고를 좀 보고 한 10%가 넘는다면 이거는 좀 미뤘다가 좀 나중에 사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은 주식 투자하는 거 진짜 쉬우면서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베트남의 코로나19 확산세에 섬유 의복주의 희위가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업체마다 베트남 생산 비중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봉쇄 조치를 한 달간 연장한다면 거기 있는 공장도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다면 생산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발 제조기업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4%나 하락했고 한세실업 또한 5%가량 내렸다고 합니다. 반면 베트남 공장이 별로 없는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다른 기업들과 반대로 OEM 수요가 증가하고 공정 가동 개선이 나타나자 이달 들어 주가는 39,850원에서 41,700원으로 약 4.6%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자면 똑같은 의료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어디에 공장이 있느냐, 그리고 플러스 그 공장 근처에서 코로나가 터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식은 쉬우면서도 어렵고 그리고 재밌으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뉴스가 끝나갑니다. 이제부터는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중국 탈레반과 협력해 아프간에서 히토류 생산할 것, 미국 긴장. 중국이 탈레반이랑 협력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로 히토류를 생산해 미국에 또 다른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가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히토류가 지금 현재 3조 달러치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아프간은 이 같은 자원을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레반 정부는 정권이 안정되는 대로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히토류를 캘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 히토류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이 탈레반과 협력해 히토류를 개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 때문인지 중국 외교부는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한 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아프간과 우호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 3가지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내년 가격 인상 효과 본격화. NH투자증권은 18일 농심에 대해서 내년에는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화로 인한 이익 체력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41만 5천원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하반기 이후에는 역기저 부담은 완화되고 국내 라면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도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4분기 계절적 성수기로 매출액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농심의 해외 매출 성장과 국내 점유율 확대 전망을 유효하며 2분기를 최저점으로 국내외 실적 회복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최근 농심은 한번 으짜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고 으짜 하고 떨어지고 으짜 하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이제 좀 으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찰나 갑자기 바람에 관련된 그런 뉴스가 나왔죠. 물론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나라도 아니지만 어쨌든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주가가 한 번 더 하락해서 지금 현재는 30만원에서 걸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 가격은 결국 올랐고 수익성이 갈수록 개선이 될 테니까 주가는 조금씩 오른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똑같은 음식료 기업이죠. 대상. 단계적 가격 인상 진행 계획. 키움증권은 18일 대상에 대해서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제품을 중심으로 단계적 가격 인상을 진행할 계획인 만큼 이번 수익성 부진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4만원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자, 2분기 대상은 매출액은 8천억, 영업이익은 455억 원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무려 2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영업이익이 안 좋아진 이유가 무엇인가? 전사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HMR 광고비 증가, 옥수수 그리고 원당 투입 단가 상승 등으로 전사 수익성이 기대치 대비 부진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움증권은 대상이 단계적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러한 수익성 부진을 만회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하반기 전분당 판가 인상률은 2분기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라이신도 전년 동기
대비 높은 판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3, 4분기 별도 기준 소재 부분 영업이익은 라이신, 바이오 부분의 정기 보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액이 예상되지만 판가 원재료 단가 스프레드는 점차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품 부분 또한 조미료, 장류, 소스류, 두부 등 판가 인상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 법인 또 MSG를 중심으로 단계적 가격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갈수록 좋아질 테니까 농심이랑 비슷하겠죠. 결국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봉을 보시면은 대상 정말 재미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작년 이맘때쯤에 매수했어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처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연후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개선세 지속될 것. NH투자증권이 연후라는 기업에 대해서 시장 눈높이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늘었나 그걸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매출액은 30%, 영업이익은 11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가 절감과 비용 효율화 등 체질 개선 노력과 핵심 고객사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수출에서는 수주 상황이 양호하지만 물류 이슈로 실적 반영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중국 제조업인의 빠른 생산 안정화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후라는 기업이 무슨 기업인가 아마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사는 화장품 용기 및 디스펜스 제조와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수많은 화장품에 그 용기들 있죠. 그 용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후에 큰 고객들이 뭐가 있는가 그걸 봤더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있다고 하네요. 자, 연후 올해 5월까지 크게 오르다가 델타 변이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쭉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델타 변이가 또 잠잠해진다면 그때부터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한번 연후를 포함해서 다른 화장품 업종들도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주수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늘처럼 큰 폭으로 올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용!